스노우타운은 호주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위치하고 인구는 약 400명 정도로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이 1999년 살인 사건으로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5월 20일 스노우타운에 폐쇄된 과거 은행으로 쓰이던 곳에서 금고의 문이 열리자 무려 7년간 숨겨왔던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10대에서 40대 남녀 8구의 시신들이 분리된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작은 마을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건 98년 12월이었습니다. 호주 남부 도시 애들레이드에 살던 엘리자베스 헤이든이라는 여성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신고자는 그녀의 여동생이었는데 언니가 며칠 동안이나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한 것입니다. 경찰이 그의 남편 마크 헤이든을 만났을 때 그는 엘리자벳은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거라며 처제가 실종 신고한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언니가 비록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고 내연남이 있었다면 본인이 알 텐데 전혀 그런 낌새는 없었다며 두 아이를 버리고 바람나서 가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엘리자벳이 사라진 날의 행적을 묻자 마크는 자신의 친구들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지인은 존 번팅과 로버트 와그너였습니다. 이 마을엔 이미 3명 이상의 실종자가 있었는데 경찰이 좀 더 조사하자 모두 어떻게든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실종자 수잔 앨런이란 여성은 존의 과거 여자친구였고 18살의 프레드릭은 현재 여자친구의 아들이며 또 다른 실종자 베리 레인도 이들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5월 20일 경찰은 그들을 미행해 스노우타운의 폐은행 내부에서 끔찍한 현장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5월 21일 존 번팅의 집 뒷마당에서 감회장된 시신 2구를 추가 발견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총 4명으로 33살의 존 번팅, 28살의 로버트 와그너, 20살의 제임스 블라사키스와 41살의 마크 헤이든이었습니다. 존과 로버트, 마크는 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20살의 제임스는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공범들의 역할과 그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짓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공범들 중 리더는 존 번팅이란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호주 퀸즐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부모는 열심히 일하며 존을 키웠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존이 8살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친구네 형으로부터 구타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는 존에게 굉장한 충격과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그가 곤충을 잡아 산성 물질을 뿌려 곤충이 타들어가며 죽는 모습을 응시하고 몸통을 뜯어내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혔고 동성애자와 소아성애자를 혐오합니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가난한 동네를 떠나고자 무작정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차는 애들레이드란 마을에서 고장이 났고 그들은 잠시 마을에 머물기로 합니다. 차가 고쳐지자 친구들은 떠났지만 존은 이 마을이 마음에 들었는지 애들레이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도축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동물의 장기를 분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존은 그 일을 무척 즐기며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도 꽤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본래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동네에 머물다가 정착하는가 하면 금세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존은 이제 친한 이웃과 지인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을의 미혼모였던 크리스틴과 연인이 됩니다. 그녀에겐 아들이 셋 있었는데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다른 의붓 형제들이었습니다. 그중 막내 제임스는 위의 두 형제와는 달리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존은 제임스를 챙기며 아버지처럼 대해줬고, 제임스도 서서히 마음을 열며 존을 따릅니다. 그는 제임스에게 다정한 한편 카리스마도 갖춘 제임스가 동경해 오던 아버지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엔 존이 혐오하는 동성애자 베리 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상냥한 남자였고 존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존은 베리가 역겨웠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라 여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리의 집엔 로버트 와그너란 키 큰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집에서 나와 베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혈질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존과 그는 장단이 잘 맞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1992년 8월 존은 자기 집에 베리의 연인인 22살의 남성 클린튼을 초대합니다. 술 마시고 간단히 대화하는 자리였지만 클린튼은 그가 어린아이와 잤다는 말을 자랑인 양 꺼냈습니다. 순간 존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참을 수 없었고 그는 삽을 가져와 클린튼의 뒷머리에 내리쳤습니다. 몇 차례 이어진 공격에 쓰러진 그를 보고 존은 로버트를 부릅니다. 동성애도 역겨운데 소아성애자란 사실을 자랑하듯 떠버리는 클린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로버트와 존은 경찰서 대신 클린튼을 묻어버리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존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를 묻었습니다. 1994년 크리스틴과 존은 동거를 시작했고 그해 여름 2년간 묻혀있던 클린튼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고 그를 찾는 가족도 없어 수사하지 않고 서둘러 변사로 종료했습니다. 그 사이 존은 로버트를 베리의 집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존은 로버트에게 청소년기부터 돌봐준 베리가 로버트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점점 존의 말을 믿게 된 로버트는 베리가 역겹다며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1995년 존은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던 수잔 앨런과 내연 관계가 됩니다. 수잔은 존보다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았지만 존은 개의치 않고 두 집을 오가며 즐겼습니다. 수잔의 집 마당에는 주차된 카라반이 한 대 있었는데 여기에 26살의 레이 데이비스가 살았습니다. 그는 약간 지능이 모자란 수잔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오갈 곳 없는 레이에게 카라반에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레이가 동네의 어린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을 수잔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존과 함께 있을 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수잔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존의 가슴엔 살인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1995년 12월 존과 로버트는 카라반에서 레이를 납치하여 끝내 그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레이가 사라지면 수잔이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있기에 그녀를 찾아가 레이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레이에게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핀잔을 좀 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창피했는지 마을을 떠나겠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수잔은 카라반에 여전히 그의 짐이 남아 있었지만 창피해서 급하게 떠났을 수도 있겠다며 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수잔과의 관계에 실증이 난 존은 점점 그녀가 귀찮아졌습니다. 크리스틴이 알게 되면 피곤해질 것이고 나이도 훨씬 많은 수잔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1996년 존과 로버트는 어렵지 않게 수잔도 살해했습니다. 몇 달 후 수잔의 오빠가 동생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라진 것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접수받은 경찰은 수잔의 집을 수색하고 이웃을 탐문합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북쪽으로 이사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잔의 집은 그녀의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카드로 꾸준히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웃의 말대로 이사했다고 생각했으나 출금 장소가 북쪽이 아닌 실종 당시 거주지로 확인됩니다. CCTV를 통해 수잔의 연금 카드로 돈을 출금한 사람은 수잔이 아닌 존이었습니다. 경찰은 존에게 추궁하였으나 그는 사실 수잔이 자신과 헤어지면서 같은 동네에 있기 힘들어 이사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떠나면서 그녀는 많이 사랑했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며 연금 카드를 건넸다고 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였지만 달리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수자는 실종자로 남았습니다. 몇 년간 존과 어울리면서 로버트는 완전히 존에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존보다 더 동성애와 소아성애를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베리의 집에서 나와 독립한 후 미혼모 니콜과 동거도 시작하였고 직장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동성애와 소아성애자들이 유독 이 마을에 왜 이렇게 많은지 알 순 없지만 로버트의 직장에도 공식적인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가드너란 19살의 남성이었고 그는 동료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드너는 하필 니콜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출장 가는 니콜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러 로버트의 집에 왔을 때 로버트는 그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마이클은 아이들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싸우면 안 된다고 저지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로버트는 마이클이 아이들의 몸에 손을 대는 망상에 빠집니다. 결국 1997년 8월 로버트와 존은 마이클을 납치 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성전환 수술을 위해 귀중품들을 훔쳐 달아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니콜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도 남겼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니콜은 갑자기 사라진 마이클이 걱정돼 실종 신고를 했으나 또 다른 지인들이 떠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역시나 경찰은 아무런 흔적도 못 찾은 채 실종자로 남겨집니다. 존과 로버트는 몇 번의 살인에도 발각되지 않자 신이 정당한 일을 하는 자기들의 편이라 믿습니다. 존은 예전부터 싫었던 베리를 없애기로 합니다. 로버트도 과거에 자신을 부정할 만큼 베리를 싫어했기에 빨리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때 베리는 18살의 청소년 토마스 트레빌리안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 집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떠돌다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리가 걷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존과 로버트는 토마스를 꿰어내기로 합니다.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었던 토마스는 금세 존과 로버트에 동화되었고 97년 10월 베리의 집에서 베리를 고문하며 살해에 가담했습니다. 베리를 살해한 후 토마스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자기 경험을 친한 이웃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웃은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는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 판단하고 97년 11월 혼자서 토마스를 살해했습니다. 숨진 그를 마을에서 멀지 않은 숲속 나무에 매달아 유기했는데 이는 곧장 숲을 지나던 사람에 의해 발견됩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했고 토마스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과거에 자살 시도 경력으로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사건을 종료해버립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몇 건의 실종과 사건에 존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의붓 아들 제임스는 알고 있었지만 그를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약을 하며 알게 된 친구 개빈 포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존은 하루 종일 약에 찌들어 있는 어린 녀석들을 보는 게 짜증났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소파에 앉았는데 그만 주사바늘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개빈이 주사하고 던져놓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존은 98년 4월 로버트와 함께 개빈을 살해했고 제임스에게 시체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초대한 친구의 죽음에 제임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임스는 어쩌면 자기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존은 너를 죽일 일은 없다며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1998년 여덟 번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제임스의 의붓형 트로이 유드였습니다. 제임스는 존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린 시절 같은 방을 쓰던 트로이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존에게 털어놨던 적이 있는데 존은 너의 마음이 힘든 것은 트로이로부터 당했던 성추행 때문이라며 제임스에게 끊임없이 기억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98년 9월 크리스틴과 큰아들이 집을 비운 날 존과 로버트는 잠을 자고 있던 트로이의 방에 들이닥쳤고 그대로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손과 발이 결박당한 채 고문을 당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트로이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존은 녹음기를 꺼내 엄마에게 남기는 메시지라며 대본을 읽게 합니다. 집을 떠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며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제임스가 왔을 때 트로이는 그에게 잘못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존과 로버트는 재미있는 구경을 하듯 제임스와 트로이를 번갈아 보다가 트로이의 목을 조르고 기절하면 물을 끼얹어 깨우고 고문하길 몇 차례 결국 제임스는 자기 손으로 트로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것이 제임스의 첫 살해였습니다. 존은 그간 불안했던 제임스가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흡족해 했습니다. 존은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한 친구의 형은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자신이 직접 복수할 기회가 없어서 매우 아쉽다고 했습니다. 트로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는 그의 방 책상 위에 남겨뒀고 셋은 트로이의 시체를 숨겼습니다. 살인의 광기가 들린 이들은 한 달도 안 돼 또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홉 번째 피해자는 당시 18살이었던 프레드릭 브룩스로 존의 내연녀의 아들이었습니다. 프레드릭은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싫다고 이를 티냈습니다. 존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남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프레드릭을 떼버렸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게리 오드와이어에 접근해 그의 연금 카드를 빼앗고 늘 그렇듯 고문을 즐기다 죽여버렸습니다. 열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매장을 하며 시신을 숨겼지만 세 번째 이후부터 빈집이나 창고에 하루 정도 보관하다 큰 플라스틱 드럼통을 사와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드럼통은 6개가 되었고 존은 도축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시체를 분해했기에 여러 명의 몸통과 팔다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게 되자 존은 마크 헤이든이라는 친구에게 보관을 부탁합니다. 그는 존이 처음 애들레이드에 왔을 때 알게 된 이웃이었고 둘은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애들레이드 북쪽에 거주했는데 차고가 넓어 제격이라 생각했습니다. 마크가 직접 살인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존 일당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흔쾌히 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에게는 엘리자벳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실종된 여성입니다. 엘리자벳은 점점 남편이 보관하는 드럼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에 마크에게 추궁하였고 그는 결국 존의 범행을 말해주었습니다. 엘리자벳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편 마크는 존 일당에게 엘리자벳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98년 11월 존은 위험인물이라 생각되는 엘리자벳을 마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를 만나 엘리자벳이 사실은 내연남이 있었다며 그 남자와 살기 위해 도망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마크는 엘리자벳을 욕하며 존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녀를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엘리자벳의 동생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이번엔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합니다. 존은 경찰보다 한 발 앞서 마크 차고의 드럼통들을 애들레이드에서 140km 떨어진 조용한 스노우타운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이전부터 존이 시신을 유기할 장소들을 물색하던 중 폐은행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크의 이름으로 빌려둔 상태였습니다. 은행 안엔 강력한 금고까지 있어 드럼통을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존은 시신이 빨리 녹기를 바라는 생각에 염산을 들이부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존은 살인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제임스의 또 다른 의붓형 데이비드 존슨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하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깔끔한 성격에 생긴 것도 멀끔했습니다. 자신의 화를 돋운 적도 없었지만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임스에게 데이비드를 스노우타운으로 불러들이라고 명령합니다. 데이비드에게 전혀 악감정이 없던 제임스였지만 그는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스노우타운으로 끌어들입니다. 99년 5월 9일 데이비드가 은행 건물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로버트에 의해 제압당했고 그대로 데이비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거주지를 벗어나자 존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것도 잊었는지 자주 스노우타운을 오가며 자신의 드럼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그들을 미행하던 경찰에 의해 드디어 발각됩니다. 존 일행이 떠난 후 단단히 잠겨있던 건물 내부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엄청난 악취에 기겁합니다. 그곳에는 6개의 큰 통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8구의 부패 중인 인간의 사체였습니다. 존은 염산을 부어 시체를 녹였는데 강한 산이 미생물이나 곰팡이로 인한 부패를 막으면서 시체에서 나온 성분을 고스란히 보존해서 조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럼통 안의 피해자들은 마이클 가드너, 베리 레인, 개빈 포터, 트로이 유드, 프레드릭 브룩스, 게리 오드와이어, 엘리자베스 헤이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존슨이었습니다. 레이 데이비스와 수잔 앨런은 존이 예전에 살았던 집 뒷마당에서 레이 위에 수잔을 얹어놓은 식으로 매장해 놓았습니다. 존은 과거의 연인이었던 그들이 사후 다시 함께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함께 묻었다고 했습니다. 존 번팅은 사회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와 소아성애자들을 처단하겠노라며 자신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12명 중 두세 명만이 소아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단지 지능이 부족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금을 빼앗기 위해서 존의 마음에 거슬려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임스의 증언으로 살해 과정이 알려졌는데 그들은 연금과 지원금을 빼앗기 위해서 손발톱을 하나씩 으스러뜨리고 담뱃불을 귀와 코에 꽂아 맞기도 했습니다. 기절시켰다가 다시 깨우고 귀를 자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소아성애와 동성애자에겐 성기에 집중된 고문을 가했습니다. 표백제가 든 주사를 주입하고 불 붙인 폭죽을 꽂았으며 방망이로 집중적으로 구타하였습니다. 또한 실종 신고에 대비해 대본을 준비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처럼 녹음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소문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거나 이사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지인이나 이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제임스는 어릴 적 트로이에 성추행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트로이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존과 로버트의 소나기에서 괴로워하는 트로이를 죽인 것도 복수심이 아닌 그가 고통받는 모습이 보기 힘들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후부터 살인에 참여했지만 돌이켜보면 존은 늘 자신의 마음을 쥐락펴락했고 무엇보다 드럼통 속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있었다고 합니다. 존과 로버트는 소아성애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동안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 번팅은 토마스 트레빌리안을 제외한 11건의 살인에 대해 각각 11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로버트 와그너는 클린턴을 제외한 11건에 대해 11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시체 유기에만 동참했던 마크 헤이드는 18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20살의 제임스는 4건의 살인에 가담했지만 존에게 착취당한 심리 상태와 수사에 협조해 26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스노우타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마지막 희생자 데이비드 뿐이었으나 너무 충격적인 사건에 스노우타운은 살인 마을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마을이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로즈타운으로 마을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스노우타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